제주도 산지에는 모레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3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북 영남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밤에는 강원 영동에 빗방울이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개혁신당과 갈라선 새로운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선임하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맡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뉴진수 코너 그리고 이어지는 여야 정치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마약 수사국 관계자가 10년 후면 한국도 미국의 좀비거리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프로포폴과 버닝썬 사건에 이용된 신종 마약을 검사 시절 최초로 적발해서 마약류로 등재시킨 분입니다. 2부에서는 수리남 검사라고 불리는 김희준 변호사 모시고 청소년 마약 실태와 관련 대책 논의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과 갈라서고 공관위원장을 선임했고요. 인재 영입에 총선 준비 작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바로 오신 거죠? 예. 오늘 또 일정이 좀 많으셨나 봅니다. 예. 네네. 좀 여러 가지 지금 좀 정리하실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추진하시는 일도 많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차차 좀 여쭤볼게요. 이제는 그 각자 갈 길 가시기로 했습니다만 전격 합당 선언에 더 전격적인 합당 철회 이 결정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개혁신당과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방침 때문이었을까요? 그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선거운동은 내가 다 하겠다. 나한테 권한을 다 줘라. 공천은 김종인 대표한테 다 맡기자. 다 네네. 권한을 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통합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독선 독주 정당을 만들려고 이거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하던 건데 네. 이걸 그대로 하려고 우리가 통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통합 약속에서 이제 탈선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자고 처음에 했으면 통합 안 했죠. 예. 자, 선거운동은 나한테 다 맡기고 공천은 김종인 대표한테 맡기자. 이런 식의 비민주정당을 하자. 네. 그랬으면 우리는 안 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통합할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네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 그걸 표결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니 네. 이거는 통합을 거부한 거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4개 크게 보면은 세력이 이제 통합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꾸려지고 나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는 게 표결하는 게 그게 뭐가 절차가 잘못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합 합의된 거는 네. 이제 헌법이에요. 네. 헌법을 국무회의에서 회의에서 고칩니까? 네.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기본 이건 정신을 지켜야죠. 해치는 그래서 말씀인 그 거죠? 전제 위에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힘을 합쳤으니까 네. 합친 사람들끼리 역할을 같이 분담해서 시너지를 만들자. 이게 통합 아니에요. 근데 합쳐놓고서 다 내가 하겠다. 네. 나한테 다 줘라. 그리고 표결을 해요. 그거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때 예. 그 유신헌법 만든 거랑 똑같아요. 자, 국회 권한을 대통령한테 다 줘라. 네. 그리고 유정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랑 뭐가 달라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요. 근데 또 하나만 더 팩트 체크할게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 나오셔가지고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제안을 먼저 했다. 기획설 자체를 부인했는데 혹시 반론 있으실까요? 좀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지시라.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만나와서 이 신당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먼저 얘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와서 정권을 위임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권은 그렇고 이 김종인 대표 모시는 건 찬성이다. 예. 하지만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있어야 국민들한테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다 백지 위임을 해주냐.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건데 네네. 일단은 그 양반이 오시겠다고 하면 네. 최소한의 이런 전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런 식의 정권 위임을 해서 뭐 누구 마음대로 공천하는 거 이런 방식의 정당을 네. 누가 동의를 합니까?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개혁신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죠. 예.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김종인 예. 이렇게 독단적인 정당 운영을 하는 게 네. 이게 새로운 정치가 될 수는 없죠. 그걸 이제 효율적이라는 말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옛날 독재 정권도 우리가 효율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는 뭐 사회 안정을 위해서 예. 나한테 권한을 달라 하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런 식의 독선 독주와 독단의 정치가 결말이 좋지 않을 거다. 이거는 윤석열 정치, 이재명 정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자, 뭐 개혁신당 결별한 배경 그리고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께서 통합 철회 밝히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민주당은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이다라고 설명하신다면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예. 독재 정권과 싸워서 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뤘어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왔습니다. 네네. 이 민주당에 흐르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혁신과 통합입니다. 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보세요. 뿌리가 호남이잖아요. 네네. 호남 분들의 지지를 받고 정치를 했어요. 근데 호남 사람들한테 자 우리 호남 지지를 받고 내가 호남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치했습니까? 호남 분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호남 분들한테 늘 예. 우리 호남만을 위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영남도 가고 또 우리 젊은 피도 수혈하고 또 심지어는 DJP 연합이라고 그래서 예. 김종필 씨 같은 전혀 다른 정치하고도 손을 잡았어요. 네네. 늘 호남에서 시작했지만 국민 전체를 향해서 자기를 혁신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하면서 통합을 지향했던 이 정치가 민주당 정치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당신은 부산 출신이지만 호남에 있는 김대중과 손을 잡았고 그 호남에 또 민주당에 들어갔지만 늘 부산을 나가서 도전하면서 영원한 통합을 위해 노력을 했고 대연정하자고 제안도 했고 네. 그다음에 한미 FTA에서 보수 세력이 원하는 그런 정책도 국가를 위해서는 결단을 했고 이런 게 바로 민주당 정신이에요. 혁신과 통합이요. 민주당이 예. 우리 진영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방탄정당 한다고 이재명 대표 개인 사법방어하고 앉아 있고 돈봉투한 내로남불 하고 있고 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다 지금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 이건 민주당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추구했던 정신이 있어요. 그런 혁신하고 통합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하는 네. 그런 정치 이런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리자는 것이고 네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젊은 층들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 2030 이 기성 정치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않아요.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무슨 우리가 뭐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다 이런 고집과 독단을 가지고 이
그 획일적인 정치하는 거, 예. 흑백 정치하는 거, 진영 정치하는 거 이거 새로운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공존하는 정치. 네. 이런 다양성 정치, 공존 정치 이게 기존의 민주당 정치에서 한 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네. 새로운 미래로 가는 정치다. 예. 그래서 혁신과 통합 그리고 다양성과 공존 이런 새로운 정신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7711님. 정치권이 너무 어지럽네요. 국민들 바람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하시고요. 0584님은요. 많은 기대를 안고 합쳤다가 헤어졌는데 양쪽 모두 변명할 것 없지 않느냐. 서로 갈 길 가시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이 과정 보면서 좀 짜증도 났다 하십니다. 어쨌든 이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혁신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제시해 주시리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그 민주당 공천에 좀 반발하거나 또 반발뿐만 아니라 뭐 탈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지금 하위 평가를 받거나 탈락하신 분들이 억지때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죠. 네. 민주당 공천에서 이런 공천은 처음입니다. 네. 이게 옛날 조선시대 사화가 있었잖아요. 예. 자기하고 정적들은 다 죽이는 거죠.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이거는 갑진사화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갑진사화요. 이게 예. 보통이 아닌 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재명 대표한테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감으로 이 사람들 다 몰아내는 겁니다. 네. 김영주 부의장 이분은 진짜 점잖은 분이고 네. 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각을 세운 분도 아닙니다. 그러게요. 단 체포동의안 문제에서 체포동의안 우리가 약속 지켜야 된다. 이 주장 한 분이에요. 네네. 그것 때문에 자른 겁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예. 박용진 의원 대표적으로 당대표 나갔잖아요. 예. 당대표 나가서 이재명 갖고 안 된다라고 선거에서 했어요.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하고 대표 경선했던 김상현, 정대철 이런 사람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천도 안 준다? 예. 이런 식으로 하위 10% 쫓아낸다? 박용진 의원이요. 저도 박용진 의원하고 같이 지금 8년 동안 국회의원 같이 해봤지만 정말 민주당의 상위 1%입니다. 근데 하위를 받으셨어요. 하위 10%라고 예. 하는 거. 하위 10%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상위 1%가 될 사람을 하위 10%에 집어넣는다? 이건 누가 봐도 부정한 거죠. 네네. 이런 부정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이번 총선 완전히 망칩니다. 예. 근데 망칠 각오를 한 거죠. 윤석열 정권 심판 안중에도 없어요. 윤석열 심판보다는 이재명 방탄이 더 상위의 가치예요. 예. 그걸 위해서 모든 공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이 공천이 끝나면 국민들 민심이 예. 저는 민주당에 떠나가서 이재명 당으로는 윤석열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윤영찬 의원, 김한정 의원 이분들도 다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대한 반발을 의식했다고 보여주는데 이분들도 같이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지금요. 예. 지금 여기 이제 탈락된 분들 네. 또는 뭐 저 하위 10%에 들어간 분들이 예. 대부분이 다 찍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순 의원이죠. 대전에. 네네네. 이분은 사실 이분도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진짜 충청도 양반 같은 분인데 이분이 개인 사석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 여러 이제 의원들하고 저 이재명 대표하고 저녁 먹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서 쓴소리를 한 2번 했대요. 공개적인 그거 갖고 자리였어요. 데스노트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참 양기대 의원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의정활동 잘하고 또 지역에서도 광명시장 2번인가요? 해가지고 정말로 경쟁력이 높은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도 지금 이제 전략으로 보내놓고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의원총회에서 쓴소리 한 번 한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감 또는 이재명 방탄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런 기준으로 다 잘라놓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해서 뭐 이런 그런 구설수가 없는 분들 몇 명 끼워 넣었지만 하여간 지금 이 비명계라고 해서 집어넣은 의원들은 대부분이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위 10% 20%에 집어넣을 뿐이 아닌데 여기에 계획을 해서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저는 나중에 이거 다 수사 대상입니다. 이 공천 심사했던 이 부정경선, 이 부정한 심사 여기에 가담한 사람 다 정말로 이 네. 부정공천에 다 부역한 사람들로 기록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자랑하는 그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뭐 저는 이제 시스템 공천이 말은 시스템 공천이지
거기다 0점 주고 뭐 했다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수 0점 주면 어떻게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네네네. 그건 다 하위 20%로 가겠죠. 지금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분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자고 제의를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좀 영입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김영주 의원님이랄지 뭐 이수진 의원이랄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통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요. 절반도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막장 공천, 이 이재명 사천의 결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윤곽이 나오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게 아마 이번 주말지나 다음 주 초 정도면 전체적으로 아마 윤곽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름대로 결단하는 분들이 나올 거다. 윤곽이 나올 거다. 1389님이 이런 질문하시네요. 의원님 진짜 민주당 만든다는 약속 정말 지키시길 바라고요. 서른 의원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새로운 미래 입장에선 서른 의원을 영입해서 새를 키우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서른 의원님도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위 10%에 포함이 될 겁니다. 뭐 아직 발표만 안 했지 네네. 아마 그렇게 될 거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서른 의원님 같은 분도 우리 민주당에 정말 민주당의 대들보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을 지켜온 분인데 그런 분을 이 하위 10%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준다는 거는 이거 정말 이재명 정치가 얼마나 지금 못된 정치냐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 제일 많이 하는 양반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당연히 뭐 몰아내겠죠. 그럼 서른 의원이 그 이재명 정치, 이재명 사천의 그냥 희생양이 돼서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노초희님도 이런 걸 물어보시네요. 민주당 이탈자분들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수도 있지만 조국 신당으로 갈 수도 있죠. 지지층 입장에선 차라리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라는 의견 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조국 신당 가는 분, 뭐 새로운 미래 가는 분 다 있겠지만 예. 저는 두 길이 별로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근데 이 우리의 목표를 민주당 이재명 사당이 지금 이 목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목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 사당의 희생양이 됐던 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조국 신당은 이제 아마 비례대표 비례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비례 정당이 됐던 아니면 지역구를 후보를 내던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저는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조국 신당이나 다 같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 대의에 함께 이 같은 목표를 갖고 나가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새로운 미래가 지역구 출마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이 사당에서 이재명 사당으로는 지지율이 안 나와서 아마 국민의힘 빨간당에다 혼납하는 지역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새로운 미래가 그 공백을 메꾸고 그걸 대체하는 대안정당이 되겠다. 네. 그리고 그런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어떤 그 선도 세력이 되겠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국 신당과 통합이나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뭐 통합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예. 우리가 민주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정의당이든 예. 윤석열 심판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는 함께 네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혁신당도 뭐 지금 거대 양당의 공천 탈락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던데 영입 경쟁에서 이 개혁신당보다는 새로운 미래가 이런 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입할 자신이 있다 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겠어요? 차별화된 거기는 이제 포인트요. 뭐 민주적인 정당이 예. 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김종인 약간 거기도 사당 성격이 강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상식적인 정치인들이면 당연히 새로운 미래로 오겠죠. 전북 지역의 현역 의원분들이 모두 공천에 좀 탈락하면서 민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민심도 좀 궁금한데 새로운 미래에서는 지금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호남 민심이 예. 이번에 이재명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지지해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뭐 내치거나 아니면 경선 탈락이 됐는데 네.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남 공천이 저는 그 호남 민심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저희는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에 동의하지만 예. 호남에서는 이 이재명 사당, 이재명 사천 여기하고 정면 승부를 한번 새로운 미래가 해보겠다. 저는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어제 김부겸, 정세균 두 전 국무총리 포함해서 원로분들이 계속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면서 또 반발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특히 친문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요? 저는 이 정도면 예. 이제 정세균, 김부겸 두 분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비공개적으로는 의견을 전달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우려에 대한 추측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어디까지 나갈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판단에도 예. 이대로 가면 윤석열 심판이 어려워지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날이 올 거고 네. 그 판단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누가 지금 이 대의를 흐트러뜨리고 있느냐, 이걸 흔들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게 이제 뭐 공개적인 뭐 멘트이시든 아니면 어떤 입장 형태든 문 전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어떤 시점에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걸 뭐 공개적으로 하실지 네. 아니면 뭐 비공개로 전달하실지 모르지만 네.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맞춘 지금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시점도 확정이 됐는데요. 국민의 미래는 오늘 범야권의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다음 달 3일에 닻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성정당의 출현 평가를 하신다면 대표님께서. 한국 정치가 예. 정말로 얼마나 후한무치한 정치로 가고 있는가. 후한무치요. 예. 진짜 바닥까지 내려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네네. 처음에 4년 전에 나왔을 때는 못 모르고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그래서 덥석 물었던 거죠. 근데 지난 4년 동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반성도 하고 예. 안 하겠다고 약속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작은 정당들 의석수를 도둑질해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한다는 거는 아마 이거를 또 하면 뭐 어느 분들이 찍어주긴 하겠죠. 근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 가치에 버금난다. 네네.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게 이러려고 지지한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위성정당에 투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지금 범야권의 민주개혁진보연합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여기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표를 이렇게 도둑질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다 검증도 안 해요. 예. 그러면 정당 이름을 보고 이제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당도 여기는 무슨 뭐 위험하다 또는 뭐 무슨 뭐 주사파다, 종북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게 그냥 연합정당이라는 걸 묻혀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미 등록된 정당만 49개, 창당준비위원회 13개. 그러면 합치면 61개의 정당이 선거에 나오는 셈인데 현재까지라면 일각에서는 이게 묻지마 창당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의견을 주신다면요? 저는 정당을 창당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네네. 다양한 정당을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당을 창당을 했다가 선거 때 득표를 못하거나 의석수를 못 내면 이제 해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선거 때 많은 정당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선거 때는 우리 정당도 우리 목소리도 한번 내보자. 근데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아요. 그럼 다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건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죠.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양당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런 정당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정당이 좀 경쟁하는 밸런스를 그러면서 맞추면서. 서로 목소리를 내는. 예.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냐?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익이에요. 왜? 이익이죠. 예. 내 목소리를 대변해 좀 가까운 정당이 하나라도 생겨요. 근데 양당이 빨간 당 파란 당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당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당도 안 들어. 근데 저놈이 미워갖고 할 수 없이 찍는 거예요. 나하고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어도 네네. 정말 미운 정당 때문에 찍는 이런 투표를 하게 돼요. 네네. 근데 한 4개에서 6개 정도 이런 정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 정당은 나랑 가깝다. 이런 정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치와 비전을 예. 뭐 판단할 수 있고. 이거 훨씬 더 예. 유권자들한테 좋은 정치가 되는 거죠. 네. 새로운 미래는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 지내셨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정책위원장에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임명을 하셨는데 이 임명 배경도 설명해 주실까요? 조기숙 교수님은 예. 오래전부터 지금 있는 이재명 민주당으로는 이게 망가진다. 이게 사당화된다. 네. 그러니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당의 방향에 대해서 이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누구보다도 더 소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학자로서 이 다당제 민주주의, 다양성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이 소신을 우리 새로운 미래에서 한번 반영을 시켜달라. 그런 네네. 점에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이분은 정말 노무현의 정치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분입니다. 네. 그 노무현 정치의 그 핵심을 우리 새로운 미래가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김만한 교수님도 이 다당제 민주주의, 이 다양성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소신과 철학이 확고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치학자로서 그런 소신을 우리 새로운 미래에 좀 반영하고 네네. 좀 실현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모시게 됐죠. 지금 그 이낙연 공동대표에 대한 그 출마는 혹시 좀 어떻게 갈피를 잡고 계신지. 조만간에 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대표는 마찬가지 공동대표가 어떻게 출마할지 수도권에 출마할지 또는 뭐 광주에 출마할지 네. 또는 뭐 전체적으로 뭐 선거 지원에 전념할지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기본적인 방침은 함께 출마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미래, 이 다당제 민주주의, 이 진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심판 이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전면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밝히려고 합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님은 광주로 조금 더 가는 게 일단 맞다는. 지금까지는 예. 출마하게 된다면 예. 광주를 최우선 검토한다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영입 인재도 잠깐 좀 들어볼게요. 신현수, 장하나 목사님, 그다음에 강상훈 대표님 이렇게 세 분. 이분의 면면도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장하나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예.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다가 이 지역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분들의 신망을 받아왔던 분들인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분이 약간 보수 색채의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 장경동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장하나님. 부녀 간에 네. 약간 노선이 달라요. 근데 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녀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고 저는 이 장하나 목사님이 성장보다는 성숙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예. 그리고 투쟁과 전투보다는 공존 그런 사회와 정치를 위해서 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미래 정신과 정말 일치한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면서 예. 정말 현장에서 소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우리 새로운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예. 신현수 씨는 동아일보 채널에서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기자 언론인 생활을. 활동을 예. 해오셨던 분인데 정말 차분하지만 아주 이 심지가 굳은 분입니다. 네네. 외유 내강의 그런 언론인인데 네. 그동안에 약간 이낙연 대표하고도 이제 같은 동아일보니까 네네. 인연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저희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좀 하시기로 했고요. 네네. 또 우리 이제 강상훈 대표는 좀 강상훈 젊은 대표는 리더. 예, 스마트팜. 예. 그래서 사실은 청년 농부가 미래 농업이거든요. 그리고 농업이 미래 산업입니다. 네. 이 새로운 미래 산업을 청년 농부가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이 새로운 흐름 이걸 좀 선도하는 분인데 현장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 현장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청년 농업인들이 이 정책과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좀 탁상 행정을 통해서 이 현장에 있는 그 청년 농업인들과 안 맞는 정책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 거를 자기가 하나하나씩 새로 고쳐보겠다라고 이번에 투신을 하신 겁니다. 예. 창당 대회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예. 뭐 25일 날 예정됐던 창당대회는 지금 어렵고요. 네네. 일단 체제 정비를 해서 예.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합류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한번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다음 달 뭐 초쯤 네,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일찍부터 차가 늘어있는 데다 며칠간 쌓인 눈의 영향으로 그늘진 곳을 중심으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구리 판교 방향 사패산 터널 1, 2차로가 사고로 차단되면서 뒤로 12km 구간 정체가 극심하고요. 이후로도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더딘데 이 사이 토평 나들목 진입로 2차로에서 사고가 나 혼잡합니다. 더 가서도 성남 요금소부터 판교까지 내내 더디고요.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 방향도 수동 나들목 부근 2차로가 화물차 추돌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금천과 광명역 부근 더디다가 순산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받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 정체 일찍부터 길어지면서 모두 34km 구간이 막혀 있는데 특히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팔탄에서 용담터널 쪽 지나시기 가장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양당의 공천 관련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선은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2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수 공천이 보류된 경기 고양시정 김연아 후보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덕성 부분에 관해서 비대위에서 좀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김종혁 부총장 지금 도덕성 부분에 재논의 의결이면은 김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 예, 것 예, 같고요. 예. 이제 단수 공천을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경선을 하든가 네. 아니면 거기를 다시 뭐 우선 공천 지역으로 다시 정하든가 그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본인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을 해봐서 네네. 뭐 비대위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본인한테 다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의원께서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걸 두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공관위 간에 뭐 공천 이른바 뭐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의견 대립이 있습니까? 실제 파워 게임이 있나요? 아니 지금 저희가 네. 수많은 분들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예. 탈락하기도 하고 뭐 되기도 하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단지 뭐 김연아 의원 한 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비대위가 이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권력 갈등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뭐 심한 비약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김연아 의원께서 뭐 전 의원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분들을 대변할 네. 그분을 놓고서 양쪽 세력이라고 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충돌할 만큼 그렇게 큰 거물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 너무 과대한 것 같아요. 조기현 부장님 지금 국민의힘은요 서울 마포을에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던데 마포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일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오려 했다가 다시 이제 출마가 백지화된 곳이기도 하고 현재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시죠. 지금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 있는 곳에 운동권 출신을 하기로 했다. 뭘 뜻하는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운동권 심판론으로 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요? 국민 여론에서도 보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다수 여론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운동권 심판 선거라는 걸 주장했지만 네. 여론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은 이 국면이 지나면 본선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나 구도가 다시 또 명확해질 상황이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 지역구를 여전히 그 용도로 활용하고 예. 운동권 심판을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마포울 지역구 지난번에 김경률 위원 사천 논란이 시작이 됐고 이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용산으로부터 사퇴 요구도 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예요? 사천 논란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직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가서 손을 같이 들어주고 이 지역에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예. 오늘 함은경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죠. 똑같죠. 네. 물론 전략지역 선정을 바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지도부가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절차적인 여법은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3일에 그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 공천 심사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네네. 갑자기 이제 무리하게 또 끌고 들어온 거죠. 이건 예. 사천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주효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뭐 국민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운동권 그86 운동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주실 만큼 다 주셨어요. 보상할 것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정치권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자기 자식들한테까지도 그 혜택을 전수해 주겠다고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 예.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그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민투 위원장 하면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예. 알고 있던 분인데 아주 스타였어요. 운동권의 스타였죠. 네. 하지만 이분은 이제 운동권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 훈장을 받은 것처럼 혹은 뭐 그 과거의 운동 경력을 곰탕처럼 우려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해오셨던 분이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과도한 괴담 유포다라고 비판을 해왔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운동권 경력으로 따지자면 정청래 의원이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죠. 예, 함은경 예. 씨는. 따라서 뭐 함은경 씨가 그 자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 그 큰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게 무슨 사천안이라 그러는데 아니 사천으로 따지자면 지금 민주당이 누구 얘기할 처지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는 예. 세 번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매일 지든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상에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네. 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뭐 현역 의원 컷오프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지적이랄까요? 아니면 뭐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두 분이네요. 윤두현 그리고 최춘식 이 두 의원. 윤두현 의원은 경북 경산의 현역 초선 의원이시고 맞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이신데 두 분 다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떤 배경일지 궁금하네요, 부총장님. 제가 잘은 모르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시겠죠. 뭐 일단 나왔을 때 경선에 나왔을 때 승산, 그다음에 본선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느냐.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거 계산 안 한다면 다 거짓말일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당무감사에 있어서의 뭐 지적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현실적으로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뭐 저희는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본인들이 그러면 나 이번에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이어왔던 지금 공천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큰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야단 법석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깔끔하고 말끔하게 정리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기훈 부장님, 지금 민주당 공관위도 6차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구로 둔 이 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뭐 계속해서 친명계는 단수 공천, 비명계는 경선 이런 기류인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 친명 실제 친명이거나 친명 성향이거나 이랬던 분들을 다 이쪽으로 몰아놓고 다 친명 단수 공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네네. 한쪽에서는 친문 중에 내지는 또 비명 중에 컷오프되거나 전략적 선정된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비판을 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죠. 윤건영 의원, 예. 고민정 최고위원, 진선미 전 장관 의원 다 단수 공천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친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총선 때 공천을 보면 그 아마 기사로 보니까 2020년 3월 9일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네. 그 시점에서 13명의 현역 의원 탈락이 있는데 실제 친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비판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 공천을 주도하는 지도부 예. 공관위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들이 다수 공천되는 상황에 대해서 개파적 이익이 있느냐는 비판은 늘 있어 왔지만 네네. 이게 제도와 시스템에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면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친명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천 결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상황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가 뭐 배후에서 있었거나 예.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게 실제 이제 이게 경선도 그렇고 선출공자 평가원의 결과도 그렇고 실제 평가 당원이 하고 일반 여론조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 있는데 실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핵심적인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권리 당원들도 그렇고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적극적인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답하니까요. 이분들의 생각 자체가 뭐 친명이냐 비명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여론이 근저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김종민 그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께서요 그런 예상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공천 논란이 계속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아마 우려하고 있을 테고 아마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입장을 내실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게 있나? 그래서 물론 얘기가 어렵지만 네네. 직접 나서서 이 지금 공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당의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시죠. 이게 네. 단순하게 당내 공천 갈등을 넘어서서 실제 본선까지 이어지는 것은 당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각도에서 이게 친문과 친명이니 친문과 비문이니 이 갈등 구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는 상황까지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이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한 35분 정도 면담을 하셨다고 해요. 우선은 최고위에서의 이재명 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언급 잠깐 듣고 김종혁 부총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입장을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이라고 해석을 하셨는지 또 일부 당내 반발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이거는 기본의 상식의 문제인데요. 예.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전혀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공천 과정이거든요. 지금 네네.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예. 박용진 의원이 10% 하위 10%라는 말을 그걸 받아들일 국민들이 본인은 뭐 물론이겠지만 그걸 받아들일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네네.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가장 열심히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당이 되게 껄끄러운 분이에요.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법안도 많이 냈고 네. 이영철 의원도 마찬가지고 광명의 양기대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하위 10%다라면 도대체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보다 얼마나 잘했다는 거냐. 김영주 국회 부의장 뭐 탈당하셨습니다만 예. 그분 뭐 그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1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고 90% 넘는 그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을 보이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안 6건 발의하고 30%대의 출석률을 보였는데 네네. 그럼 이런 분이 만약에 하위 뭐 10% 20%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는 몇 프로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정갑석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계속 국회에서 주는 상도 활동 잘했다고 상을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하위에 배정됐고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분 지금 국회 그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데 이거 만약에 이분이 당선되면 자기 라이벌이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민주당이 그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공천이 시작되면 검사들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검사 공천이 사방천지에 이루어질 것이다. 용산에서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 와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아주 노골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임종석 전 실장, 조기현 위원장님, 지금 안규백 지금 위원장께서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여기면 인물이라면 당의 강세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 지역에 가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당 전략공관의 입장은 최종일관 예.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빠진 자리고 전략 지역으로 진작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은 공천 전략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도권 특히 서울 선거에 있어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도로 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중성동갑 공천은 당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어쨌든 중량감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또 훌륭한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당이 좀 어려운 부분 내지는 서울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송파갑을 권고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공관위가 좀 빨리 움직여서 예를 들면 용산이나 종로 등 실제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런 선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설득 노력이 됐었다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금 견고한 시점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전략공관위는 마지막으로 이 지역 중성동갑이 이기는 공천은 첫 번째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예비 전략공천 후보자로 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돌려는 봤을 텐데 윤희숙 위원과의 경쟁력까지는 마지막으로 고려해서 끝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후보가 지금 대선 끝난 지 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지난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내가 진 거다. 이재명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속아 웃을 얘기 아닙니까? 후보가 그 대선 끝나고 나서는 모든 책임 저한테 있습니다. 이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정권 때문에 우리가 졌으니까 그때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 다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의 수족이었던 그런 분들이 다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긴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부처님 말씀하신 김에 그 성함 두 글자 비슷하신 분 얘기 좀 해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도 이렇게 당 소속을 몇 번 바꿔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는 이렇게 등판을 하셨는데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행보가 위기 때 등판하는 구원 투수인가 아니면 그냥 이길만한 곳에 가서 이긴 것뿐인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저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셨던 분이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저희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니까 네. 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많은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다 함께 모여서 가겠다고 하더니 또 금방 치고받고 하면서 좀 깨져버렸잖아요. 뭐 정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아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또 나가면서 이낙연 쪽에서 하는 말씀이 이거는 김종인 김종인 씨를 데려오기 위해서 네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런 주장도 하셨죠. 그런 주장도 네.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설마 했는데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 근데 본인은 또 나는 불러도 안 가. 그렇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불쾌해. 이러시다가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 뭐 물론 거기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게 뭘까? 그게 국민들한테 예.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고 예.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의아심이 듭니다. 자, 조기현 부장.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 중에서도 이준석 대표 어느 지역구로 보낼 것 같으세요? 시간이 많진 않네요. 글쎄요. 최종적으로 비례 쪽이 아닐까. 비례요. 예. 아, 네네. 이게 근데 제가 제일 관심 포인트는 네. 뭐냐면 과연 이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그 김종인 위원장 간에 갈등이 없을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전권이 주어졌고 실제 발언권이 굉장히 있을 때인데 네. 지금은 사실 몇 석 안 되는 의석을 배분해야 되는데 두 분이 원만하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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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8살) 남규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남규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빠와 삼형제를 남긴 채 집을 나가버린 엄마.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분의 노고에 보답하듯 늘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남규. 하지만 위암에 걸린 할아버지와 유방암 투병 중인 할머니는 아이들 뒷바라지가 점점 힘에 부쳐오는데요. 기초수급비와 지원금을 아끼고 아껴보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남규네 가족. 남규의 꿈과 노력이 큰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쌀쌀했습니다. 당분간은 오늘과 비슷한 예년 이맘때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원 영하 7도,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상 1도, 광주 2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7도, 부산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에는 약한 눈이, 전남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10에서 40mm 정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과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주말이자 정월 대보름인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때문에 둥근 보름달은 중부 일부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충청 남부 내륙, 남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내일까지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집단 이탈 나흘째를 맞아 진료 차질과 환자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 어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거나 한 세력이 관철되는 구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천 관련 반발에 대해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총선 공천을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강제 퇴장된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해 표현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앞선 일부에서
여러분들 문자 소개가 좀 뜸한 것 같아서 커피 쿠폰을 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문자를 좀 살살 읽어볼게요. 3165님. 곧 정월 대보름. 아, 내일 그러네요. 내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오후 9시 반. 달이 뜨는 시간은 서울 기준 오후 6시 3분. 부산은 조금 일찍 뜨네요. 오후 5시 58분. 아, 근데 정월 대보름 때 저는 항상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럼 이렇게 땅콩이나 이거 물고 부스러미에 퇴퇴퇴하고 오라고 엄마가 항상 그러셨는데 두 번만 퇴퇴했다고 3번 안 했지 하고 또 다시 갔다 오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기 싫었나 모르겠지만은 내일이 벌써 정월 대보름이네요. 아, 서울 기준으로는 6시 3분 정월 대보름이 뜨는 달. 근데 완전히 둥근 달은 9시 반이고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은 자정 넘어서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대보름 하루 앞두고 유통가에서는 또 부럼, 뭐 땅콩, 오곡밥 이런 것들 반값 할인 마케팅도 한다고 하니까 아직 장 덜 보신 분들 가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송태연님, 김용준 기자님 옛날에 쫑디 방송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쫑디 조우종 FM 대행진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침마다 제가 가서 고정 출연을 하면서 그때 제가 썸준 뭐 좀 이렇게 별명도 얻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을게요. 7629님. 김용준 기자님 매일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려면 힘들지 않나요? 답답한 이야기도 많아서 속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제가 속 터질 건 없고요. 뭐 이제 지금 매일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힘들지 않나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7629님께서 정말 저희 뉴스레터 K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데 일부 그러더라고요. 너 아는 사람이지 않는데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끝번호 7629님이라는 번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하듯 또 SNS에서 치킨 세트 값 정도 치르면 수십 분 내에 마약이 청소년 손에 들어온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요.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 청소년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읽는 뉴스레터 K. 오늘은 이 미룰 수 없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드래곤이 추천한 남자 드라마 수리남 조봉행 사건을 실제 지휘했던 전직 검사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김희준 대표 변호사 일단 전화로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단 전직 검사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 경력이 참 다양하시잖아요. 어떤 사건들을 주로 다루셨었는지 간략히 먼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검찰에 있을 때 뭐 많은 사건들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사건들은 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그 배경이 됐던 네. 조봉행 사건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뽕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GHB라는 마약인데 신종 마약이었죠. 그걸 뭐 그걸 최초로 적발을 해서 그 물뽕이나 이름까지 붙여주고 네. 또 프로포폴 수사를 또 최초로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수리남 실제 모델인 그 조봉행 그 사건을 현직 때 지휘를 하셨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GHB 신종 마약 적발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영화 공공의적 2에서 배우 설경구 씨가 연기했던 검사 역의 롤 모델이셨다고 들었는데 자문도 하셨나요? 네네. 제가 이제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자문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검찰 자문에서 김희준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뭐 제가 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그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부터 같이 네. 참여를 해가지고 그 영화를 같이 만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들어봐도 좀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마약 사건 현안 가운데서도 특히 이 청소년 마약에 좀 집중하신 것 같던데 이게 좀 대충 봐선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계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유익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네. 그 마약
범죄 연령층이 갈수록 연소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화되고 있는 속도도 굉장히 너무 빠르고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기부터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은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되게 안 좋아지고 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의 그 통계를 보더라도 거의 뭐 12배 이상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12배요? 그래서 네네. 네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때는 이제 마약 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40대였는데 네. 2021년도부터는 20대로 내려왔습니다. 뭐 20대부터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네. 그때 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10대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세상에 이제 뭐 마약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쏟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처럼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아까 12배 그 말씀도 지금 보니까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 사범만 2011년에 한 41명, 2021년에는 450명 해서 한 11배, 12배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참 네네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서서히 접해오다가 이렇게 나이가 20대까지도 가는 경우가 네네. 많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성인들도 물론 마약을 한번 접하면은 뭐 빠져나오기 어렵겠지만 청소년들이 특히 이 마약에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청소년기에는 뇌가 아직 그 발전 단계에 있거든요. 아직 뭐 성숙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유연한 상태로 열려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 중독이 되고 또 쉽게 또 치료 재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마약을 손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성년에 비해서는 뭐 몇십 배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기부터 마약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앞에서도 뭐 오프닝 멘트로 이게 뭐 치킨 세트 값 정도로 아주 수십 분 내에 SNS 통해서 뭐 이렇게 마약이 손에 들어온다라는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청소년들의 마약 오남용 실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례들도 직접 수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 뭐 한두 가지 정도 들어주신다면요. 그 이제 마약 오남용 실태라는 게 사실 그 전에는 청소년들이 마약의 이제 투약자로서만 네. 그렇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최근에 그 경향을 보면은 네.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 공급자로서의 그 지위까지도 네. 진출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약 공급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든지 예. 아니면 스스로 그냥 마약 공급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을 판매를 하든지 뭐 그런 사례들이 뭐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조직까지 구성하는 상황인가요? 예. 실제로 적발이 됐었고, 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텔레그램 마약방을 구축을 해가지고 성년자들을 뭐 중간 판매 체계라든가 환전책, 인출책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네. 마약을 밀수까지 해서 판매를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적발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고등학생들이라는 게 밝혀졌고 네. 또 어떤 경우는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해서 얻어줬는데 네. 거기서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참 조직을 꾸리고 이제는 투약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고 어떤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예전에는 돈을 어디다 두면 뭐 이른바 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놓고 간다든가 그런 수법인데 요즘에는 이게 참 거래 추적이 좀 힘든 양상으로 마약 거래 방식도 변화가 있다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소위 말하면 뭐 뽕쟁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끼리 네네. 전형적인 이제 마약 사범들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뭐 만나서 거래할 필요가 없고요. 네네. 뭐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위 말하면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금방 이제 마약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거래 방식 같은 경우도 뭐 통장 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 돌리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마약 상습 투약자들을 그렇게 네. 은어를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하나가 네. 지금 청소년들이 접하는 마약 종류도 뭐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 뭐 접하는 마약류의 변화 추세랄까요? 이런 것도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청소년들이 처음에 이제 마약을 접하는 방식은 의료용 마약이거든요. 의료용 소위 말해서 마약이요.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가 뭐 공부를 잘 되게 하는 약이라든가 네.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접근을 시작을 하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진화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마약까지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뭐 서양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펜타닐. 예, 펜타닐이 이제 그동안에 나온 마약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마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타닐이 그거죠. 그 합성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마약이고 이른바 뭐 좀비 마약으로 불리고 또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 왜 미국에서 경찰이 그냥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뒤로 턱 쓰러져 버리는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마약 펜타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네. 그동안에 나온 거 이제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사량이 2mg에 불과합니다. 2mg이라면은 우리가 그 연필 심지 위에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길 위에 떨어져 있는 지폐를 접어진 지폐를 줍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네. 몇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네. 접어진 지폐를 주었는데 그 안에 펜타닐 가루가 있어가지고 그걸 들이마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약물입니다. 네. 둥둥님께서 10대, 20대까지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하면 미디어 영향도 크지 않을까요? 하시고요. 4794님은 피자 한 판 살 돈으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를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십니다. 뒤에서 또 계속 말씀 나눠보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앞서 통계 수치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다 보니까 독소처럼 곳곳에 퍼져 있다고 봐야 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적발돼서 알고 있는 그 범죄 건수라는 것은 네. 그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암수 범죄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암수 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암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게 마약 범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논문으로 연구한 그런 것도 있는데 최소한 28.5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발된 건수에 28.5배에서 100배를 곱해야만이 실제 범죄 건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최초로 예. 우리나라 이제 마약 범죄 건수가 2만 건이 넘었어요. 2만 건이요. 그럼 2만 건에 100배를 곱하면은 그게 200만 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런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네. 심각한 그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예. 최근에 그 변호사님께서 책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던데 이 책을 네네. 내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또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마약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치료 제한을 철저히 해주는 것인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마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성들이 있었고 네. 조기 어렸을 때부터 좀 마약의 위험성이라든가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네. 종합적으로 정리된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에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네. 제가 출간을 결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 책 그리고 또 변호사님의 어떤 그 과거의 이력도 물론 주목을 받았겠지만은 또 하나가 책 추천사를 지드래곤 가수 권지용 씨가 네네. 썼던데 어떤 인연이 있어서 책 추천으로 이어진 건지 궁금해요. 지난번에 이제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자문을 좀 해줬어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결백한 상황이었고, 네.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네.
소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 출석을 해서 네네. 빨리빨리 조사를 받고 그 무고함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인연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또 지드래곤 같은 경우도 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인도 마약 대치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죠. 저스피스라는 마약 재단까지 설립을 하겠다 하는 상황에서 제 책이 마침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본인이 한번 추천사를 쓰고 싶다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 추천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을 통한 긍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라고 지드래곤이 쓰셨던데 변호사님도 이 추천사 내용에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적극 공감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약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좀 다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단순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제할적으로 가야 되고요.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염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 이제 마약과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처벌 쪽에만 초점을 맞춰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늘상 주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치료 제한.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사 단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918님 아이들 셋을 두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마약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니 무섭네요 하시고요. 3253님 마약은 사회를 좀먹는 벌레입니다 하시고요. 208 하나님 마약 단속반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현황이 궁금합니다 하시고요. 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투약은 치료, 공급자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검사 시절에 강한 처벌을 내려서 오래 수감하고 나오면 두 번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연구해 보시니까 마약 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재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언론 통해서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끊어내고 싶은데 법으로 아무리 단죄해도 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검사 시절에는 네. 마약 문제를 단순히 범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마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범죄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마약 문제는 범죄 플러스 질병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질병을 떼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강하게 처벌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오래 수감을 시켜놓는다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치료 제한을 해서 다시는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약범을 또 엄단해야지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치료와 재활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떤 부분부터 좀 인식이랄지 제도랄지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엄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단을 하고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그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만 처벌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치료 재활까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마약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지만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 세계적인 마약류 확산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거리에서 좀비처럼 걷는 이들의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을 줬는데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지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가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마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서구와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만들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늘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미국의 켄싱턴 거리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결국은 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미국의 마약 관련 그 수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의 상태를 보면은 마치 10여 년 전에 미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한국도 미국처럼 그런 좀비거리가 여기저기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연하게 뭐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그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지금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607님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치 스폰지 같아서 중독성 있는 마약의 유혹을 쉽게 흡수해버릴 것 같아요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의 저자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마약 실태와 대응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이용하실 분들 잘 들으셔야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전기 공급 사고로 1호선 소요산에서 연천역 구간 양방면의 열차 운행이 지금도 중단돼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1호선 소요산에서 연천역 구간 4개 역에 임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참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대부분의 길이 지나기 어려운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산대교 양방향 1차로가 각각 사고로 차단돼 혼잡하고요. 하남방향 올림픽대로도 한강대교 부근 4차로의 작업 때문에 정체가 심합니다. 뒤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암사대교 쪽으로 1시간 20분 소요됩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부근은 버스와 승용차 추돌 후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때문에 전 구간이 차단되며 뒤로 4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미리 추풍역 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보는 힘을 기르는 애증의 정치클럽 박유진 에디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부터 업데이트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의사 집단 행동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 대응도 계속 강경해지고 있고 또 오늘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가 경기에서 심각으로 격상이 됐죠. 네, 오늘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가장 최고 위기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 위기 단계 심각. 네, 그렇습니다. 4단계인데 그중에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량을 총동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은 가능한 최대로 연장을 하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공유가 좀 돼서 공조체계를 좀 확실히 해가지고 전원 조치랄지 이동 조치를 좀 신속히 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 같고 또 이제 의료기관은 이제 진료 시간 확대한 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발생을 좀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심각 단계는 코로나19 같은 이제 감염병 상황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심각 단계가 발생된 거는 이때 코로나 때 외에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요, 이제 보건의료 및 국가 핵심 기관의 미비도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경보를 발령을 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전공의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냈고요. 94개 병원 소속의 전공의 69%가 근무질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의료 시간도 좀 늘리긴 하지만은 또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서 또 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전면 허용이 됩니까? 네, 좀 예상보다 빠르게 조치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 그 의료 상황이 좀 많이 악화가 되면은 실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었던 초진 환자 그리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은 없고요.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중증이나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가
진료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예 제외를 한다고 뭐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대면 진료를 좀 확대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뭐 이것도 안 하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일단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네. 현재 전체 의료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 전공의들이랑 그리고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전문의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비대면 진료가 저조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비대면 진료의 확대의 의도는 경증 환자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은 이제 진료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이들이 출연을 하는 대형 병원이잖아요. 뭐 대학병원급이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곳에 가려던 경증 환자들이 종합병원 같은 2차 병원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2차 병원에서 뭐 업무 과중이 있다든지 네. 환자들이 너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심각 단계로 올라갔고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서 총 어떤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의료계에서는 2주에서 3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이상 비상 체제가 좀 가동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일부터 응급실 진료, 경증 환자 회송, 입원 환자 진료에 가산 수가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표를 한 게 네. 이러한 그 체계로 좀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들,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가 지원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은 차후 제도화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이 나발리의 부인을 직접 만나서 네. 또 이 자리에서 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비판했습니까?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이었고요. 네. 현재 그 나발니의 부인인 율리아가 남편의 유지를 잇겠다고 선언을 해서 반푸틴 투쟁의 좀 새로운 구심점 역할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바이든이 율리아 나발니를 만나서 나발니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전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서 좀 추가 제재를 내일 중으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이 만남은 바이든이 대선 캠페인 자금 모금 행사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방문을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나발니의 딸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날에 모금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 행사에서 푸틴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욕설을 쓰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뭐 이게 나발리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이니까 네. 아마 많이 이렇게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색적인 욕설까지 쓰면서 비판했다. 네, 그렇습니다. 푸틴 정적의 가족을 만난 것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원색적인 욕설까지 사용해서 비판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11월에 예정돼 있는 대선 이걸 좀 염두에 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다는 해석이 중론인데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서 자신의 도덕성이나 좀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서요. 네네. 이제 나발니의 죽음으로 반푸틴 정서가 좀 강해진 만큼 그걸 통해 지지층을 끌어모으려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발니 사망 직후에는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8일에 자기를 나발니에 비유를 하고 바이든을 푸틴에 비유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좀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나온 어떤 그렇습니다. 비유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행방이 묘연했잖아요. 그 나발리 시신이 뭐 어디 있느냐. 네. 근데 이게 찾았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네. 뭐가 맞는 건가요? 이제 실제로 찾은 예.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네. 그 시베리아의 살레하르트 마을에 시신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22일에 나발니의 어머니가 여기서 시신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영안실에 가서 사망 진단서에 서명을 했고요. 근데 진단서에 사망 경위가 자연사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사. 네, 근데 하지만 나발니의 가족은 푸틴에 의한 살해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신을 찾았으면 당연히 유가족에게 인도돼야 할 텐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네, 예. 나발니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시신을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을 좀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러시아의 연방 수사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시신을 비밀 매장해라라고 협박을 하고 또 여기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나발니의 시신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모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이 장례식에 대해서도 러시아 당국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미 추모 행렬에서도 수백 명이 체포를 당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나발니 어머니에 따르면 장례식 방식에 대해서도 좀 여러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뭐 시신을 가져가는 대신에 장례식에 군중이 모이지 않게 가족끼리만 해라. 그리고 관련 발표도 하지 말고 시신을 지정된 비행기로 모스크바까지 이송을 해서 지정 묘지에 묻어라. 이 정도까지 좀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참 재밌고 반갑고 한 네.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우주선이 무려 52년 만에 달 착륙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 많이 접했죠? 네. 예.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에 미국에서 처음 성공을 했다고 해요. 네네. 이제 무인 달 탐사선인 오디세우스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23분에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지구를 출발을 해서 예. 7일 17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달에 착륙한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네. 네, 앞서서 민간에서 달 착륙선을 보낸 것은 3번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었거든요. 이번에 성공한 오디세우스를 보낸 이제 기업은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달 착륙에 성공했다. 또 희미한 신호도 잡혔다까지는 제가 네.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이렇게 민간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이 성공은 의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부가 아니라 예.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를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오디세우스가 성공을 해서 달 탐사 영역에서도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오디세우스는 사실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네네. 이 나사가 이 프로젝트에서 민간 우주 개발 업체들에게 이제 탐사 장비 수송이나 운영 같은 걸 좀 위탁을 했는데요. 오디세우스도 이제 그 결과 개발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민간 기업의 경쟁을 좀 유도를 해서 좀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여러 대의 우주선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뭐 과거에 뭐 마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SF 영화 보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제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잖아요. 네네. 네, 달을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화성까지 확장을 한다. 이런 예.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목표로는 2026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달에 상주하기 위해 좀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 생존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사 장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가 뭐 남극이든 북극이든 아니면 중간에 어디든 이런 착륙 지점도 달의 상주 기지와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달의 남극이 이제 우리 지구의 남극처럼 네. 햇빛이 비치지 않는데 그것도 전혀 비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온도가 영하 16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물이 얼음의 형태로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달 남극에서 정말로 얼음이 채취가 된다. 네. 그러면은 인류가 달에 거주할 때 좀 적합한 장소로서 후보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물이 있으면 식수도 얻을 수 있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산소와 수소도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연료로 삼아서 우주 탐사체를 달에서 발사를 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해요. 예. 그래서 2026년을 목표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유인 달 탐사선도 이곳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오디세우스 이제 뭐 착륙은 했고 네. 그다음에 뭔가 임무를 수행해야 될 텐데 어떤 임무를 갖고 갔습니까? 네, 오디세우스에는 나사에서 개발한 탐사 장비가 6개 실려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스캅스라는 카메라가 특히 주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달 먼지의 움직임을 찍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달 먼지의 움직임을 찍어요. 스캅스. 네, 오, 그 이제 대단한데요.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네. 달 먼지가 움직이는 거를 본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입자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해요. 그래서 착륙선에 좀 파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만약에 여기 진짜 기지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세우고 이랬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스포츠 소식인데 오늘은 축구 말고 야구로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축구 얘기는 뭐 제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류현진 선수 네. 오늘 한화에 왔습니다. 스프링 캠프 합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구 팬들이시라면 굉장히 흥분되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 네. 뭐 첫 경기가 우승팀 LG랑 맞붙는다라고 해서 더 그렇습니다. 이제 내달 23일이죠. 네. 개막전이. 네네. 네, 그래서 11년간의 미국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 네. 친정팀인 하나로 복귀했습니다. 네. 네, 22일에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오늘 바로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한화의 스프링 캠프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훈련 시작하면서 인터뷰도 좀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그동안 맨날 실내 운동 하다가 좀 밖에서 같이 좀 하고 싶었다는 소회도 밝혔고. 네, 또 가자마자 죄송합니다. 네, 가자마자 아내 되는 분도 무슨 뭐 말씀도 하셨고 그죠? 네, 뭐 가자마자 뭐 캐치볼도 하고 뭐 그 실력을 체크하는 불펜 피칭도 하고 네. 했다고 하네요. 네, 1918님 한화 팬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벌써부터 한화의 가을 야구가 기대되네요. 이젠 보살 생활의 끝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랑 네. 한화랑 맺은 계약 내용, 특히나 이제 계약 규모 최고로 올라섰다고 하던데 몇 년 동안 얼마를 받는지도 궁금해요. 네, 8년 총액 170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8년 총액 170억. 네, 한국 리그에서는 역대 최고입니다. 네, 종종 기록은 누구였나요? 양의지 선수였는데요. 네네. 두산 베어스와 이제 4+2년으로 152억 원을 계약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더불어서 또 생기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국내 리그의 최고령 경기 출장 기록을 갱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만 37세인데 네네. 올 시즌을 시작을 해서 8년 뒤면은 만 44세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한화의 예전에 그 투수 중에 송진우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최고령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분이 43세 7개월 7일의 기록을 네,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달 더 하시면서 또 기록까지 깰 전망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계약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연 계약 얘기도 나왔고 네. 좀 충분한 대우로 1년 조건도 사실 있었다고 하는데요. 단연 계약을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40살이 넘어서 국내로 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하나 팬들과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 그 수술도 받았었는데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까? 네, 2022년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수술이었는데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수술 후에 공 던지는 속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었지만 네. 뭐 이제 수술 2년 차여서 올해는 더 편한 상태라고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하여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희아입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 나누고 나서 제가 네. 그래도 일부러 연애 프로그램을 좀 찾아봤습니다만 네, 한 호흡에 다 보진 못했습니다. 역시 저한테는 좀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아요. 길죠, 그리고. 자, 오늘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네.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우선 뭐 최근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잘 재밌게 보신 드라마 뭐 있나요? 저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 나왔죠? 킬러들의 쇼핑몰이라는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어요. 네네네. 네, 킬러들의 쇼핑몰. 네, 이동욱 씨하고 김혜준 씨 주연의 드라마. 네. 저는 최근에 그거 봤습니다. LT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TNS. 예, 그거요. 제가 제목이 좀 그러네. 그거 좀 재밌게 봤고요. 네. 요새 또 드라마들 계속해서 신작 업데이트 나오니까 좀 볼만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어딜 가든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계시던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제작 편수는 근데 되레 줄었다. 의외네요. 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네네. 있는데 OTT에서 만든 드라마 편수가 네. 2022년에는 135편에서 지난해는 125편으로 1년 만에 7.4%가량 감소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 다 나는 매일매일 드라마, 영화가 나오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도대체 왜 이 드라마들의 편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까? 사실 이 현상이 예. 2023년에는
더 가시화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2024년에는 더 그렇게 될 텐데 이 제작된 드라마 편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희한하네요. 수요는 높아졌는데 한국 드라마 제작 편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작비 측면에서 그렇죠. 이 배우분들 뭐 개런티, 네. 약간 몸값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네. 제작비 자체가 천정부지로 이제 많이 상승이 됐는데 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드라마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악화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치솟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방금 말씀하신 배우의 출연료, 그래요? 몸값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길래 그러나 싶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억 단위를 받는 배우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물론 배우들마다 편차는 있을 거고 또 남녀 배우마다도 또 편차가 있거든요. 그 억 단위라는 게 따른. 회당 억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요? 대단하네요. 놀랍죠? 네. 보통 사람들은 좀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인데 네.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한 배우가 익명으로 이제 오픈이 됐었던 게 네네. 뭐 4, 5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OTT에 출연하면은 평소에 받는 몸값의 2-3배를 더 받는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이야기들이 거의 맞는 걸로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뭐랄까요? 거부감 같은 거를 느끼는 현상이 좀 괴리감, 나왔죠. 약간 그쵸, 이질감, 부럽다, 혹은 뭐 맞습니다. 네. 출연료가 이렇게 억 단위로 받는 배우들 좀 많아졌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물론 인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유명 배우들이 다른 배우의 몸값에 맞춰서 자신의 출연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배우가 몸값을 좀 높게 이야기를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업계의 출연료가 모두 다 상승해 버리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국내 드라마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면 네. 그 드라마가 일단 국내에서 흥행을 하고 그러면 그게 또 해외로 가고 아시아에서 좋아지면 또 유럽 가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OTT가 나오니까 네. 동시에 쫙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 몸값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생각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을 뭔가 이런 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좀 안 좋은 그럴 수 경향이긴 있죠. 한데요. 네네. 이 S급, A급, B급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그러면서 S급한테 이만큼을 우리가 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 배우한테 기대하는 거는 OTT에서 얼마만큼의 수익, 그리고 해외 판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 네. 그리고 이런 배우들을 기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제작비 면에서 많이 천정부지로 솟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해외 판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으면 네. 그쪽을 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작사들이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출연료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톱 배우들을 쓴다는 거는 톱 배우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많이 미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네. 1%대였어요. 네네. 2% 뭐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가 흑자를 냈대요. 제작사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해외 판매 때문에. 해외 판권. 네. 굉장히 높은 이제 가격을 주고 해외에서 사가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시청률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배우도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네. 네, 내가 출연해서 뭐 이 드라마가 잘 안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흑자 내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마인드를 좀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배우분들의 어떤 출연료가 비중이 점점 커지면 네. 뭐 제작비가 파이가 이만큼 커지면 다른 건 당연히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제작 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네네. 이 설문에 응답한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출연료에 대한 단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기획료, 제작진 인건비, 미술비, 장비, 장소 임차료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배우들이 20-30%를 전체
전체 제작비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데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이제 스태프들의 임금 체불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현장 스태프들 중에서 이 설문에 답한 스태프들이 네. 방영 이후 발생한 수입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듣고 현장에 투입이 됐다가 아직까지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한 번 올리면 참 이게 내리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출연료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 사실? 예, 예, 예. 네, 쉽지 않겠죠. 네. 아무래도 배우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청률 안 나와도 나는 이 돈을 받았으니까 괜찮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네, 일부,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을 이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작자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해외 판매는 될 거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들의 수목 드라마, 뭐 월화 드라마 예전에 이런 식으로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편수들이 확 줄어들어서 어느 방송사는 수목 드라마가 없고 또 월화 드라마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얼마 안 되는 이 편성에 몸을 싣기 위해서 네네. 자신들의 몸값을 내리지 않고도 이 S급 배우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몸값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뭐 청취자분들도 PPL 하면 뭐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 한때는 뭐 이게 PPL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돌아갈 거다, 안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럼 이 PPL로도 역부족한 건지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PPL이 예전만큼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PPL뿐만 아니라 광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서 특히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예. 광고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예. TV를 보기보다는 OTT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중의 흐름을 봤을 때 굳이 TV 드라마에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PPL이라던가 아니면 중간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것만으로는 이제 또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PPL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협찬을 네. 대가로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뭐 맞습니다. 브랜드나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좀 노출시키는 그런 네. 것들. 코로나 때도 그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데에도 이게 OTT의 힘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도 비슷한가요? 네, 지금도 네. 인기는 너무너무 높은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에 테드 서렌더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영상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관심 자체는 여전히 높고 또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OTT 이용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입맛에 맞는 콘텐츠들은 또 많이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럼에도 예.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제작 현장 자체는 찬바람이 분다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체불, 고용 불안 같은 네. 것들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가 제작되는 편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네. 아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장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도 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후속편 네. 계속해서 만들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 네. 또 피지컬 백 뭐 이런 것들도 후속편도 나오고 신작도 많이 예고돼 있고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가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작의 이제 시즌 1의 흥행에 힘입어서 네네. 시즌 2에서는 더 많은 우리나라의 너무나 멋진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앞두고 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넷플릭스로 모든 게 좀 집중되는 게 좀 부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웨이브라는 이제 국내 토종 OTT가 있는데 네. 이곳에서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웨이브의 대표작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로 이제 넘어가게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판매를 한 거죠. 이 IP를. 네. 그러면서 웨이브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향후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에 웨이브가 크게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OTT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실 넷플릭스에 많은 자본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여기는 그냥 자본이라는 게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적, 물적 모든 거를 의미하는 거죠.
거죠. 이 자본들이 다 투입이 되면서 이제 다른 OTT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거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약간 단점인 것 같은데 뭐 장점은 꼭 없을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쵸. 어쨌든 투자가 계속되고 재밌는 게 계속 나오면 네. 좋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 평가를 해야 되나요? 컨텐츠 네. 자체의 다양성, 정말 다채로움 자체는 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네네. 그리고 국내 시장을 이만큼 다채롭게 만든 것도 넷플릭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요. 네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이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다큐멘터리라던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을 가진 작품들이 뭐 우리 국민들한테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소비하는 해외 소비자들한테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죠. 네네. 하여튼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박희아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산업 자체의 몸집이 커진 만큼 그 내실도 좀 꽉 채우면 좋겠죠. 출연료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예. 이미 올라버린 출연료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비 네.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작비가 이렇게 편당 뭐 8억에서 10억 정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걸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사실상 창작자들이 모두 이제 외곽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이것들을 뭐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예. 산업 구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출연료에 너무 많은 비중이 속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요, 배우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네. 제작사들도 조금은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시키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이제 좋아지는 방향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떤 이미 올라와 있는 출연료를 강제로 좀 낮추는 것도 참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제작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현장의 분위기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내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할리우드의 환상을 담은 영화죠. 라라랜드의 OST입니다. Another Day of Sun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고요.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이님. 청취만 하다 처음 문자 보내요. 왜 그랬어요? 계속 보내주세요. 뉴스레터 K 더 알찬 방송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59님. 어머니께서 내일 일 나간다고 하니 오곡밥을 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뉴스레터 K 매일 잘 듣고 있어요. 군인이신가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느낌표를 붙여줬습니다. 6971님. 퇴근길 주파수 고정입니다. 금요일 저녁 모두 행복하셨습니다. 자, 뉴스레터 K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고요.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